예, 오늘 그 공부 여정 네 번째 시간이죠. 잠시 입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달리 말씀드릴 바가 없는데, 그래도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어떤 완전하게,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자기 자성, 성품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실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어느 분이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뭔가 우리가 공부에 대한 바른 어떤 안목이나 그런 게 없으면 자꾸 뭔가를 욕심을 내서 하려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이유는 이제 공부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안목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밝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반하실 때 이제 자기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 거기서 우리가 좀 엿봐야 될 건 뭐냐면 자기에 의지하라 했거든요. 자기에 의지하라. 그런 말씀을 왜 했는지 우리는 잘 처음부터 선뜻 알아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 그러면은 다 에고를 나라고 여기고 있고, 불법이라는 거는 무아가 되는 게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데, 왜 부처님은 자기한테 의지하라고 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을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불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완전한 성품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 각자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거든요. 이 불성이라는 건. 불성이라는 거는 뭐 공부가 뭐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뭐 많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아니면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갖추고 있어요. 근데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게 바로 자기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 완전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뭔가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더 얻으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완전하다. 내 본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본래. 노력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본래 자기 성품은 완전하다. 근데 내 스스로가 그것에 박지 않고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해온 분별심 때문인 거예요. 분별의식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성품을 스스로 자각도 못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공부의 아주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 전제만 봐도 우리는 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밖에서 얻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뭔가 노력해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여기 서 있는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올라간다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뭐 공부가 성취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완전한데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왜냐하면 완전하게 갖추고 있더라도 그게 자기 삶이 되지 않고 현실이 되지 않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현실로 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분별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드러나는 현상을 따로따로 있다고 보고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이 착각 때문에 그것이 가려가지고 그게 100%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게 드러나는 공부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뭔가를 하려는 거를 쉬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는 거를 쉬어야 돼. 그게 우리가 그걸 욕심이라 하잖아요. 하고자 할 욕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그 마음, 얻으려는 마음이 욕심인데,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욕계가 바로 그거라.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에 우리 수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 막 뭔가 어떤 상태로 들어가려 그러고 유지하려 그러고 올라가려고, 이게 다 욕심이거든요. 그게 욕계의 일이죠, 그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분별심이 더 증장되고 더 시야를 가릴 뿐이고 더 헛것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쪽으로 가는 거고 더 본래 자리와 멀어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방아착하라 하는 거야. 내려놓아라. 왜? 분별심이 쉬어지면 저절로 밝은 것이 이렇게 자기 현실이 되는데 자꾸 그 가리고 있는 그런 어떤 분별심을 증장하는 쪽으로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행이 의미하는 그 뭔가를 하는 거, 올라가는 거, 그게 바로 조작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쉬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살아오면서도 조작하는 마음이 이미 두꺼운데 거기다가 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더 조작하면 이게 더 공부가 더 엇나가는 거죠. 그래서 쉬어라, 내려놓아라. 그럼 분별심이 해체되고 녹아내리고 그게 이렇게 사라지는 쪽으로의 공부라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조작하지 마라 이거지. 조작하지 말라는, 우리가 조작하는 거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보통 잘못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현상을 조작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또 공부라는 걸 조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옥상옥인 거지. 근데 공부라는 조작도 내려놓고 현행하는 인연에서도 조작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허용하라 이거예요. 허용하라. 일어나는 거를 허용하는 게 그게 조작하지 않는 거잖아요. 허용하지 않는 건 뭔가 일어나는 거를 거부한다거나 이렇게 제거한다거나 이것이 조작이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는 게 이게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멈추게 돼요. 분별심이 막 작동되던 것이 점점 멈추게 되면 이게 힘이 약화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막 이게 우리가 허용하라, 조작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기존에 해오던 분별하는 습관을 멈추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고 멈추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증장했던 그런 버릇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놓아라 하는 거는 뭘 내려놓아라 하는 거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된 그런 고정관념들을 내려놓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여있는 거.
허용하라는 것은 새롭게 분별심을 축적하지 않는 것이라면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정립해왔던 고정관념, 분별의 어떤 틀, 기준들을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꼭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존의 어떤 관념을 내려놓지 않는 한 허용이 안 돼요. 그렇죠? 허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존의 관념으로는 이게 조작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또 그걸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허용이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양면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교집합적인 같이 맞물리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거든요. 같이 돌아가는. 근데 허용하라는 의미, 조작하지 않는 쪽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그 방아착 내려놓으라는 거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자기도 모르게 그 고정화 시켜왔던 그런 틀들, 격식들을 이제 내려놓으라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뭐냐? 이 조작하지 않는 마음, 허용하는 마음과 내려놓는 마음이 이것이 나의 완전한 본성을, 불성을 가리고 있던 분별심을 이렇게 해체시키고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그 힘을 잃게 하는 유일한 어떤 그 공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이 허용하라라든가 조작하지 마라 이전에 우리가 이 공부에서 이렇게 이 맛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 하심하고 뭐 조작하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문득 우리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그냥 여기서 딱 한번 분별이 멈추면서 흘낏 이 완전한 자성을 맛보는 거는 이 어떤 그 공부를 되게 효율화 시켜줘요. 왜냐하면 조작하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는 마음에 대한 감이 열렸기 때문에 분별심이 본래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한 번의 인식의 전환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강력한 믿음들이 힘을 잃은 상태, 그러니까 뿌리가 지금 약화된 상태에서 허용하고 그다음에 내려놓으면 그게 빨리 와해되는 거예요. 분별의 어떤 그 힘이나 이런 구조가 이렇게 와해되는. 그래서 효율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길을 잃지 않게 해요. 이 체험이라는 것이 자기 본성에 대한 그게 분명한 안목도 아니지만 그게 약간 분명하진 않지만 명확하게 초점이 맞지 않은 것이지만 그거에 대한 감이 있으면 어떤 것이 무의의 상태인지 어떤 것이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 마음인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감과 함께 확신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안에 이제 희미하지만 등대가 되는 거예요. 이곳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돌아가는 어떤 여정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분별이 치성하죠. 막 헤매다니고 막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고 다니고 문득 자각되고 나서도 막 이게 돌아다니죠. 15도에 있잖아요. 막 날뛰잖아요. 검은 소가 길들여지기 전에는 막 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게 이렇게 분별심이 막 날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감이 오면 날뛰다가도 쉬어지고 날뛰다가도 쉬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날뛰는 마음이 점점 쉬어지면서 어느 시점 가면은 그냥 이제 뭔가 인연에 이제 내맡기는 그 기우기가라고 하죠. 그런 식의 전환이 오는데 이때 이제 공부에 대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게 감이 생겨야 된다. 공부에 대한 감이.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공부라는 그런 식의 감이 생겨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라는 거는 허용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이게 딱 정립이 되는 게 아주 이후의 공부를 성숙시키는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의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이런 식의 여정이 어떤지 어디까지 왔는지 뭐 이렇게 명확하게 알지 않더라도 이런 공부의 기본적인 자세만 탁 스스로 정립되면 이제 공부는 이제 저절로 되게 돼요. 그냥 삶이 이런 태도로 넘어가 버리면. 근데 이런 태도로 넘어가는 건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법문은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자기 스스로 조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생각으로 막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경계에서 내가 조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순간에 어떤 깨달아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한바탕이 일이구나라는 그 깨임이 일어나면 이제 자기 스스로 탁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허용하라라는 거 아니면은 이제 내려놓아라 하는 것도 자기가 이게 온갖 좋고 나쁜 일이 이 일이구나라는 자각이 없으면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 경계의 차별이 사라지는 깨어남, 법상에서 깨어남이 일어나고 나서야 자연스럽게 그냥 허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맡기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하는 식의 공부의 어떤 감이 열리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것만 어떤 정립이 되면은 이제 공부는 이제 저절로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내려놓고 그다음에 허용하고 이거는 분별심이 힘을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분별심만 사라져버리면 법은 저절로 우리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마음자리가 드러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자기가 어떤 자각을 통해서 경계에 그 좋고 나쁜 것이 다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냥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고수하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을 내려놓는 거. 그게 다 망상이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뭔가 법이라는 어떤 내가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탁 사라지는 어떤 전환이 온다. 그걸 이제 시부도에서 망우존인이라고 하고 이제 십지품 화엄경 십지품에서는 그게 현전지 눈앞에 막 어디로 막 향하던 법이라는 게 있어서 공부라는 게 있어서 막 향하던 것이 싹 사라져가지고 시선이 눈앞에 딱 꽂히는. 그래서 두두물물이 이것이지 따로 내가 구할 바가 없구나라는. 그러니까 그때의 전환은 뭐냐면 공부가 현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챙기거나 생각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찾지 않아도 눈앞에 뚜렷해지는 식의 전환인 거예요. 현전, 눈앞에 현전한 거. 그러면 그때의 어떤 그 심경이라는 것이 시선이 뭔가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와 같아가지고 막 그걸 찾아갈 때는 뭔가 이것 따로 있고 눈앞에 현실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경계가 곧 마음이 돼버리면 그제서야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구나.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자각이 되면서 경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거 아는 게 그냥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 진실한 그게 수처작주 입척의 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상도 아니고 상 아님도 아니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소화가 되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가 아직 그 얘기를 했죠. 비유적으로 그거는 전륜성왕이 온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이지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래서 아직도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어떤 그 부처가 되진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것을 상대해 오던 내가 아직 이게 그 나라는 것에서 초월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다. 불법은 불이법이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따로 법이라는 걸 찾진 않지만 대상이 사라지지 않은 한 사람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래 시부도에서도 망우존인 하거든요. 소가 사라지고 나서 사람이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고 인후구망 사람과 소가 같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객이 대상이 사라지지 않은 한 주체가 이렇게 멸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법공이 돼야 된다. 법공이 되고 나서 아공이 된다. 우리는 보통 저 소승불교를 아공, 법, 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는 공한데 법은 있다 이런 식 표현하고 그 다음에 대승은 아공, 법공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 공부 경험을 보니까
법공 아공이 되는 것 같아요. 법공 아공. 법이란 소가 사라지고 소가 공해지고 그러고 나서야 아공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그런 어떤 법이 사라지면 내가 할 일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내가 할 일이 공부를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공부인데 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공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내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존재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할 게 이제 그거거든요. 공부에 대한 상이 사라지면 망우존이 되면 곳곳에서 법을 만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후구망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 전륜성왕 얘기. 전륜성왕이 하늘 코끼리를 타고 사천하를 다닐 적에 빈궁하고 곤란한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들의 걱정에 물들지 않죠. 왜 물들지 않아요? 내가 상대할 모든 법이 다 공했다라는 걸 자각을 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물들지는 않죠. 그렇죠? 물들진 않지만 그래도 인간의 지위를 초월하지 않았다. 아직 나라는 게 남아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전륜성왕의 몸을 버리고 범천에 태어나서 하늘궁전을 타고 천세계를 보면서 천세계 다닐 적에 범천의 광명과 위력을 나타낸다면 그제야 인간의 지위를 초월하였다고 이름하느니라. 이게 바로 인후구망.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팔지.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법이라는 어떤 생각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이 세간법이 불법이라는 게 딱 이렇게 자각이 되니까 이제 법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그 공상, 망상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현실이 법이 되는 거야. 이 현실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여전히 토대 있죠. 세상을 대하는 토대 같은 게 나라는 그러니까 나라는 게 남아있다라는 건 우리가 말할 때 그때 소가 사라졌을 때의 심경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개인적으로 이 몸이라는 것도 대상이구나라는 게 자각이 돼요. 이 몸이라는 것도 대상. 그러니까 내 몸이 세상을 상대해 오다가 뭐가 법이라는 게 사라지고 이게 몸이라는 것도 대상이구나라는 게 이게 딱 느껴져요. 그러면 한결 가벼워져요. 우리가 생사 문제는 몸이 살고 죽는 거에 우리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대상이구나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뭔가 그 삶의 베이스, 베이스 같은 게 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뒤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그러니까 뭔가 미약하게나마 어떤 이 세상을 상대하는 이제 주체의식, 주관의식, 어떤 세상의 베이스 같은 것이 이 몸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서 그 공부 그 시기를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그 밑으로 뭔가 쑥 빠져 나가는 듯한 이 몸과 마음 밑으로 쑥 빠져 나가는 듯한 그래서 그 어느 순간 이 전체성이 내가 되는 것이 이게 너무도 당연해지는 그러니까 이 개인이 나였다라는 의식이 싹 사라져 버리고 이 전체가 나라는 것이 확 확장되는 그러니까 존재가 확 확장되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탁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갇혀 있던 것이 이게 그 망우존인이나 인후구망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오기도 하거든요. 자기 전체성이 확 확정되는 듯한 식의 전환이 오기도 하고 어느 순간 또 지나다 보면 뭐냐면 나 자신이 허공이구나. 이 텅 빈 허공, 이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창조되고 있는 허공이구나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뭔가 이 허공성으로 이렇게 이사가 버리는 듯한 그런 식의 이제 전환이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전부 대상인 거라. 몸과 마음이. 나라는 어떤 몸,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나를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있고 이루고 있던 어떤 주체성 같은 것도 다 망상이구나라는 게 경계구나라는 게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슥 느껴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보통 밑둥이 빠진다 그러거든요. 밑둥이 빠져. 그러니까 나를 가두고 있던 그 밑둥이 쑥 빠져가지고 허공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식의 이제 전환이 탁 오면 그제서야 알게 되죠. 아, 이 정체성이 바뀌는 거구나. 나라는 의식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알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 축적된 업식인 것이고 진정한 나는 이 전체성이구나. 이 몸과 마음까지도 다 드러내고 있는 이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이 허공성이구나. 이 허공성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 우리도 공무변 처정이니 무소유 처정이니 얘기할 때 그런 허공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잠들어 있는 허공성이야. 허공이 아무것도 없어라는 그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허공성이라면 이 허공성이라는 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는데 그냥 허공성인 거예요. 다 현존하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전에 없었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고. 근데 탁 그 어떤 몸과 마음에서 이렇게 벗어나 자기 정체성이 이 허공성에 발 디딘 듯한 그런 느낌이면 다 있어. 있을 거 다 있어. 제자리에 있어. 뭐 탁자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그냥 그 예외 없이 다 있는데 그냥 허공성인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변화. 그래서 허공성과 이 현상성이 하나인 그런 다 있는데 없는 듯한 그런 식의 그 허공성의 그 전체성에 발을 딛는 듯한 그런 식의 이렇게 전환이 오는데 그래야지 이게 부처의 지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봅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등명, 법등명 할 때 자기예요, 자기. 이게 진정한 부처님이 의지하라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모든 삶의 그 어떤 본성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개인이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상태에 빠져 있든 늘 항상 이 전체성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 그 삶인 것이지 따로 다른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공부의 어떤 결정적인 변화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상이 사라져야 돼요. 법상이. 그 상이 사라져 버리면 저절로 공부는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돼버리거든요. 그 상이 사라질 때까지의 이 공부를 할 수 있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이 공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생각의 대상이 절대 아니고 공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깨달음도 어쩔 수 없이 제시된 어떤 방편이구나. 여기도 얘기하거든요. 그 망우존인에서도 시부도에서도 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지 결국에는 소가 사라져야지 진정한 이제 불법을 만나겠는데 깨달음이 어떻게 성취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게 뭐였어? 허용하라, 내려놓아라. 그것이 대상을 허용하고 내려놓은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그거에 대한 분별심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망상심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 내려놓아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법상이 사라진다는 것이 대상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다 내려놓아지는 식의 전환이 오면 이제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던 주체는 자연스럽게 이제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에 어떻게 보면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자, 여기 시부도에 대한 어떤 그 시부도의 인후구망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하자면 그냥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공마저도 망상이고 그다음에 그 무색계 네 단계도 다 넘어간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 멸진이라고 멸진정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 처정도 넘어간 어떤 그것이 이제 멸진정인데 그래서 어떤 주체 의식에서도 사라지고 근데 모든 이제 정신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죠. 무색계에서도 이렇게 벗어나는. 그래서 허공에 발을 딛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이 전체성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진정한 나라는 것이 몸과 마음 이전짜리구나. 그래서 완전히 주객이 탈락한
그런 자리구나라는 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범정이 탈락했다 하거든요. 중생과 부처도 탈락했다 이거예요. 깨끗함과 더러움도 다 탈락했다. 이상하죠? 공부의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의 말과 공부의 안목을 말하는 것이 좀 다른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부의 안목을 얘기할 때는 뭐를 얘기하냐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간법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불이법이, 그러니까 불이법이라는 건 이 세간법이 불법이다, 우리의 삶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것도 버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입장에서 다 내려놔 다 비워버려 얘기하는 게 이게 뭔가 말이 좀 모순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참 이제 묘한 게 뭐냐면 다 내려놓고 나서야 진정한 불이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게 뭐냐면 이게 선에서는 다 죽어야지 살아난다 이 말하고 같은 건데,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뭐냐면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그러니까 분별에 집착된 마음. 우리가 완전히 본지가 회복되기 전에는 100% 분별심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아라, 조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분별심을 완전히 멸진시키는 여정인 거예요. 멸진. 완전히 내려놓으면 현실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분별을 내려놓으면 여전히 현실이 있는데 청정한 현실이 되는 거, 오염되지 않는 현실. 그래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없는데 다 있는 그런 경지인데, 이거는 분별심이 멸진돼야지 현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안을 얘기할 때와 공부를 이끌 때의 이 말들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헷갈렸어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다 이것이다, 다 이것이다 얘기를 하면서도 또 어떨 때 보면은 말 따라가지 마라, 뭐 분별 따라가지 마라, 다 망상이다, 뭐 말만 하면 망상이다. 너무 이게 부조화인 거야. 만약에 진짜 공부가 안 된 안목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만인과 불이법은 아주 다른 형질일 거예요. 증상만인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멸진되기 전에 분별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어 하면서 탐착돼 있는 그 경계를 다 허용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막 살아도 돼 하는 게 우리가 증상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되게 경계했다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불이법을 말하는 거랑 닮아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알아. 남은 속일지라도 본인이 그 경계에 끄달리면서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문득문득 알 거예요. 물론 아예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공부 과정 중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공부가 솔직해야 된다요. 뭐 누구한테 솔직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떳떳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남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은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다. 뭔가 걸려 있는 마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장애가 되고 있는 마음은 자기가 알고 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지만 남들은 그걸 못 알아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이게 확신이 없는 말이라는 거를.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지 자기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는 본인이 안다. 그래서 공부의 가장 큰 어떤 그 덕목이라고 하면 아까 조작하지 마라, 내려놓아라, 거기에다가 진실해져라, 스스로한테 진실해지는 것이고, 이제 공부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자기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구원이지 남이 구원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 인연이 되면 하는 것이고, 사실 남이 없으니까 공부 과정에 공부라는 걸 하게 되면 그건 인연이 되면 하는 것인데, 자기 구원이 안 된 공부는 그건 공부가 아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왜냐하면은 자기 구원이 안 되면서 너무너무 이제
이게 시끄럽거든요. 이게 삶이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이 가장 먼저다. 자기 구원이 되려면 솔직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멸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경계를 15도 그러니까 십지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이제 하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먼저 이제 그 15도를 아까 먼저 한번 간략하게 15도는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15도에서 이렇게 인후구망의 경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범속한 생각도 떨어져 나가고 성스러운 뜻도 모두 텅 비었다. 붙여 있는 곳엔 논일 필요가 없고 붙여 없는 곳엔 급히 지나가야만 한다. 다 경계다 이거예요. 두 갈래에 집착하지 않으니 천 개의 눈으로도 엿보기 힘들다. 온갖 새들이 꽃을 물고 와도 한바탕 웃음거리일세. 요 구절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두법용이 수행을 하는데 새들이 알아보고 막 꽃을 갖다 바치는 거야. 이 진짜 청정한 수행자라면서. 근데 어느 날 새들이 꽃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새들이 어떻게 새도 자연도 알아보는 그 수승한 공부를 했네라고 더 그런 사람을 더 어떤 칭송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진짜 공부는 새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성스러움에 머물러 있으면 새들이 와서 꽃을 바쳐요. 부처 같아 진짜. 새들이 눈치챈 자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스러움마저도 이게 방편이고 그 모든 말조차도 그 망상이었구나. 부처도 망상이었구나. 부처라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 망상심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설한 것이지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놓아버리게 되면 이게 겉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새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 보니까 새들이 와서 꽃을 바친 것이 웃음거리였다는 거야. 아직 공부가 부족했을 때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개성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채찍과 고삐, 사람과 소 모두 공화였으니 푸른 하늘만 아득하여 소식 전하기 어렵네. 붉은 화로 위 불꽃이 어찌 눈송이를 허용하랴. 여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조사의 뜻에 개합하리라. 이제야 진짜 진정이 공부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방 때려 거대한 허공을 박살내니 범부와 성인 흔적 없고 길도 막혔네. 길이 끊어졌다 이게요. 이제 공부라는 게 없어. 미진함이 없어. 따로 그러니까 뭔가 할 공부라는 게 없는 거예요. 방 앞엔 밝은 달 비추고 바람 소리 쓸쓸한데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여들지 않음이 없네. 다 한바탕의 일이라는 게 이제 분명해진다. 이 해설하신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한번 쓱 읽어 드릴게요. 깨침도 없으려냐 깨쳤다는 법도 없다. 즉 불성을 노고라하고 있다. 범부가 생각하는 고하, 장단, 부기, 빈천 등이 망상이 항아리 밑이 빠진 것처럼 모두 탕진되었다. 오늘날까지 번뇌 망상을 깨끗이 쓸어버린 경계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항아리마저도 부서졌다고 봅니다. 빠져나간 것만 아니라 그걸 가두고 있던 항아리마저도 부서졌다. 그래야지 진정한 허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사라졌다 이런 식의 표현하죠. 마음도 없다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활짝 날이 개인 심정이다. 달마가 확연무성이라고 절교한 경계다. 깨치고 보니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는 심경이다. 깨치기까지는 심경이 답답하고 우울하던 것이 깨치고 보니 그 처한 경계는 천지를 일관하도다. 천지를 일관하도다. 이 천지가 한눈에 확 들어온다. 이 천지가 바로 내 손 안에 있다. 이게 전체성이 나이기 때문에. 이 경지를 알므로써 비로소 선을 알았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조사에 개합했다. 이분은 비로소 선을 알았다라고 얘기한다. 진리를 구하던 사람이나 구하는 대상이던 소가 모두 없어졌다. 이 경계가. 그러니까 이때의 심경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우주로 확 확대된 듯한 전환. 우주간에 어떤 것을 막론하고 불성을 지니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중생계 이공.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은 본래 불성이니까 제도할 아무런 건덕지도 없었다는 그 경계이다. 분별심을 막 그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항복시키고 나니까 중생을 제도하고 보니까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 본래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만 무명의 구름을 벗기고 못 벗기느냐에 있을 뿐이다. 공부라는 것이. 왜?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무명을 벗겨내느냐 못 벗기느냐의 문제였지 따로 이루어야 될 깨달음이 없더라라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때 이렇게 어떤 심경을 그때 우리 책 제가 뭐 깨달음도 없다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쓴 부분이 있는데, 그때 심경을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냥 순간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이 우주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듯한 시야의 확장? 그냥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야의 확장. 또 무슨 말을 하지? 이 시야의 완전히 시야가 확연해진 듯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잠에서 확 깬 듯한, 졸고 있었구나. 뭔가 졸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어중간했었구나. 우리 아침에 깨어날 때 자다가 팍 깨진 않잖아요. 비몽사몽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잠기가 남아 있었구나라는 게 모골이 성연해지는 어떤 전환. 그 다음에 또 하나, 아하, 분별심의 정체가 보이는 거야. 분별심이 어떤 거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분별심의 그러니까 법이 어떤 거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로잡혀 있던 이 그물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분별심의 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확연하게. 분별심이 뭐냐? 조금이라도 뭔가 기미만 보여도 그게 분별심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입을 뗄만한 것이라도 분별심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제는 이제 보여야지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거든요. 안 보이면은 걸려 넘어져도 걸려 넘어지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법이 분명해진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법은 없어요. 근데 그냥 뭔가 든든해요. 든든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기댈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든든한데 뭐가 명확히 보이느냐면 분별의 정체가 명확하게 보인다.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조짐만 보여도 이게 다 분별 의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 이전까지는 뭔가 이게 생생하게 깨어 있는 것이 이것인 것 같은 그 느낌이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었거든요. 식무변처정, 공무변처정. 근데 그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걸 보게 된, 그게 느낌이라는 걸 보게 되고, 이게 뭔가 깨어 있음이라, 우리가 방편적으로는 깨어 있다, 깨어 있음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식의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건 다 뭔가 느낌이고 의식이잖아요. 이거 깨어있음이라는 어떤 그런 식의 느낌적인 느낌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분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인 줄 알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분별이구나. 뭐가 깨어있음이라는 것도 분별이고 뭐 순수 의식이라는 것도 분별이구나라는 걸 뭐 의식이 일어나야지 그게 감지가 되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그 미세하게 그런 그걸 미세한 번뇌라 그래요. 미세한 분별 의식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말할 만한 것, 조짐이 있는 것이라도 이거는 다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말이 확 쉬어지고 생각이 확 쉬어지고, 이거 생각의 대상이 결코 아니야.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게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구나. 내가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부처도 몰랐다 이거야. 천성인도 알지 못했다라는 그 선의 구절이 있죠. 이거는 천성인도 알지 못한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알 수 없는 거라서 그래요. 이건 부처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석가모니도 알 수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본래 알 수 없는 거라는 거. 왜냐,
뭔가 이게 안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알 수 없음이 어떤 무기공 상태가 아니에요. 활활 발발하고 든든하고 불안이 없고 불만이 없는 그 당당한 알 수 없음인 거예요. 당당한 알 수 없다라는 건 당당한 선언인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공부에 이제 전환이 온다라는 거. 이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막상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떠오르네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동지, 시부도에서 이 부동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후구망을 그 십지품에서는 이게 부동지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무생법인을 얻는다라고 처음에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한번 제가 쭉쭉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체법에 들어가니 본래 나는 일도 없고 일어남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무너짐도 없고 다함도 없고 옳마감도 없으며 성품이 없는 것으로 성품을 삼으며 성품이 없는 것으로 성품이다. 무자성이 자성이다 이거예요. 성품이 없는 것으로 텅 빈 것으로서 성품을 삼는다. 부처는 뭐예요? 부처는 뭐라고요? 비었다 이거예요. 부처의 성품은 공성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부처 그럼 뭔가 부처라는 이미지나 뭔가 더 씌워지는데 부처라는 거는 공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라는 것이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이게 현존하는 그 공성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모두 평등하며 분별이 없는 진여와 같은 지혜로 들어갈 곳이니라. 이것이 이제 무생법인.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식으로 분별하는 생각을 여의었으며, 그죠? 마음, 뜻, 의식으로서 분별하는 생각을 여의었다. 멸했다 이거예요. 집착함이 없으며 허공과 같으며 일처법에 들어가 허공의 성품과 같나니, 그죠? 자기 정체성이 허공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듯, 벗어나는 듯한 이것을 말하여 무생법인을 얻었다 하느니라. 남이 없는 법인을 얻었다 하느니라. 나고 무생 무멸 법인. 즉시로 제8부동지에 들어가니 알기 어려우며 알기 어려운 게 알 수가 없어요. 차별이 없으며 일체 모양과 일체 생각과 일체 집착을 여의며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모든 시끄러움을 여의어서 정멸이 앞에 나타나니라. 정멸. 세상이 그 현상 그대로가 아주 고유해집니다. 이게 정멸이 무슨 말인지 저도 몰랐거든요. 열반 정멸이. 열반 적정이 뭔가 너무 그런 경계에 가보고 싶고 막 그래서 어떤 로망과도 같은 거잖아요. 정멸. 그래서 정멸이 나는 이제 내 생애에는 정멸은 뭐 꿈도 못 꾸는 것이고 부처님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하는 경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멸이 현존하는 거예요. 정멸이 다 있는데 시끄러운 거야. 이게 뭔가 시끄러움이 없어요. 시끄러운데 시끄러움이 없어. 그게 정멸이죠.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 무기공이 아니라 다 있는데 그래 온갖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이거 말하자면 우리가 가장 시끄러운 것이 막 그 전쟁터 아니면 시장통 근데 정멸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감이 싹 사라지니까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정멸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자제하게 되어 차례로 멸진정에까지 들어가면 이제 멸진정은 이제 우리가 3계에서 가장 높은 데가 이제 그 무색계의 비상 비비상 처정이거든요. 있는 상도 아니고 상 아님도 아닌 그런 그 어떤 선정의 단계를 무색계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데 그것마저 멸한 게 이제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멸진정에까지 들어가며 그러니까 인후구망이 멸진정이고 부동지가 멸진정이고 모든 동하는 마음과 기억하는 분별이 모두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시죠? 기억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알 수가 없고 모든 망상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보살도 그와 같아서 부동지에 머물면 일체 공들여 작용하는 행을 버리고 공들여 작용함이 없는 법에 들어가서 몸과 입과 뜻으로 신구의로 하는 업과 생각과 일이 모두 쉬고 과보의 행에 머무느니라. 이 경계를 이제 비유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꿈에 몸이 그 큰 강에 빠졌는데 건너가기 위해서 큰 용기를 내어 방편을 베풀었고 용기를 내어 방편을 따라서
베푼 방편을 따라서 이제 꿈을 깨게 되니 꿈을 깨고 나면 하던 일이 모두 쉬게 됨과 같느니라. 이 지혜에 이르면 일체 공들여 작용함이 모두 쉬어진다. 근데 꿈에 집착하면 꿈 안 깨겠죠. 꿈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느 땐가 꿈에 깨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작하지 말고 그 분별심이 쉬어지는 쪽으로의 그게 바로 꿈에 집착하는 마음을 쉬어야지 꿈에서 깨어지지. 여전히 이것이 진실하다는 그 분별 집착심에 매여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꿈이 안 깨어지죠. 불자여 마치 범천에 태어나면, 그러니까 인간계에 태어난 게 아니라 범천에 태어나면 욕계의 번뇌가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경계이기 때문에 부동지에 머무는 것과 같고 그와 같아서 모든 마음과 뜻과 식으로 하는 행위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보살 마하살은 보살의 마음, 부처의 마음, 보리라는 마음, 열반이라는 마음도 일으키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다시 세간의 마음을 일으키겠는가. 이 구절이 대해가 깨달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이게 그 부동지 화엄경을 읽다가 완전히 법이 명확해진 게 뭐냐면, 이 보살 마하살은 보살의 마음, 부처의 마음, 보리라는 마음, 열반이라는 마음도 일으키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다시 세간의 마음을 일으키겠는가. 그러니까 범정이 다 탈락했다. 이 구절에서 부처가 되려고 추구하던 마음이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끝장나야 돼. 길이 끊어져 버려야 돼.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공부했잖아. 근데 이것이 이런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도 다 망상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처도 될 수 없는데 다시 세간에 그게 되겠냐. 이게 모든 범속함과 뭐 성스러움이 다 탈락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좀 이 칠지와 다른 게 뭐냐면, 그 10진문에서 현전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서 공한 해탈문, 모양 없는 해탈문.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어떤 공성이 막 이렇게 얘기되다가 칠지 원행지에는 뭐가 있어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눈앞에 현전하는,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버리지 않게 되죠. 현전지에서는 다 탈락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다면, 칠지에서는 뭐냐? 그런 식의 모든 법상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시선이 공한 쪽으로 갔던 시선이 눈앞에 세간으로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식의 이제 설법이 펼쳐졌잖아요. 칠지 원행지에선. 있는 게, 그러니까 현실을 버리지 않고 현실이 세간법이 불법이 되는 게 바로 칠지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육지까지만 해도 계속 대상을 다 쳐내는 쪽으로 얘기했다면, 공부가 모든 대상이 딱 사라지고 나면 시선이 공부로 법이라는 거에 향했던 시선이 딱 사라져버리고 망상이 딱 사라져버리면 시선이 눈앞에 탁 온다. 이게 현전하는 거. 그래서 이 세간법이 불법이지 따로 불법이 없구나. 그래서 딱 법이 눈앞에 탁 분명해지는 거. 그래서 두두물물이 이것이다라는 게 분명해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것을 상대해서 공부를 해오던 사람마저 사라진 경지, 이게 바로 조사의 뜻에 개합한 것이고 이게 선을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싹 들어온 게 뭐냐면 너만 알지 말라 이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는 이런 그 중생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만 알지 말고. 비록 이 고요한 해탈을 얻었지만 범부들은 능히 중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번뇌가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깨닫고 관찰함이 항상 침노하나니, 그대는, 그러니까 이 경지에 오른 그대는 이런 중생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라. 그대는 본래 세운 서원을 기억하고, 중생 우리 그 있죠 막 암송하는 거, 중생을 구원하리라. 이제 그거 생각해라. 너만 알지 말고. 이제 뭐냐? 네가 깨달은 경계를 이제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라. 조사의 뜻에 개합하고 선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대만 알지 말고 이제 다른 그 번뇌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라. 그 세운 서원을 기억하고 일체 중생을 모두 이익해 하여 부사이한 지혜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대는 나의 몸이 한량없고 지혜가 한량없고 국토가 한량없고 방편이 한량없고 광명이 한량없고 청정한 음성이 한량없음을 보나니 나 부처가 몸도 한량이 없고 이게 법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성이 한량이 없고 지혜가 한량이 없고 국토가 한량이 없고 한계가 없다 이거예요. 광명이 한계가 없고 청정한 음성이 한계가 없음을 보나니 그대는 이제 이 일을 성취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신은 전체가 법신이거든요. 법신. 한량이 없죠. 이게 부처는 어떤 그 개인도 아니고 뭐 절에 세워진 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전체가 법신이다. 법신불이 이제 딱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부족한 부분이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또 선남자여 그대는 이제 다만 한 가지 법의 밝음을 얻었나니 일체법에 남이 없고 분별이 없는 것이니라. 열애의 법의 밝음은 한량 없는 데 들어가서 작용하고 한량 없이 굴러가며 내지 백천억 나유타 겁에도 알 수 없나니 그대는 마땅히 수행하여 이 법을 성취하라. 요게 아직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부라는 거에 오로지 이제 올인을 했거든요.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그 진짜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이제 오로지 항상 마음 가장 중심에 이것만 두고 다른 거는 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행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심이 항상 이거 하나 뚫어내는데 이제 마음을 두고 결국 그 바닥까지 딱 뚫어내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것이 이 생활 가운데서 완전히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미세한 것에서부터 거친 것까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 세계나 감정 세계나 그 모든 거에 완전히 녹아들어는 자제행 그것은 이제 부족함이 있다. 아직 이것을 모든 데서 원만하게 걸림없이 모양을 벗어난 데서 모든 모양에 들어가서 걸림없이 쓰는 자제행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인 거. 저도 사실은 이 법에 대한 의심이나 어떤 이 생각은 없어요. 법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좋고 나쁜 어떤 차별상이 다 이거라는 것이 추워도 의심이 없고 그게 뭐 고의 형태로 드러나든 아니면은 뭐 행복의 형태로 드러나든 아니면 우울의 형태로 드러나든 기쁨의 형태로 드러나든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딱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의심할 바가 없는데 이제는 이것이 그래도 우리는 이 비록 꿈일지라도 꿈의 세계를 떠나지 않거든요. 여전히 꿈 속에서 이제 또 자기의 정체성은 전체성이지만 이 몸과 마음을 빌어서 내가 상대해야 될 여러 가지 이런 그 관계가 있고 해야 될 행위 있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무대 위의 연극이 그 가짜라고 해서 그 끝내버리지 않잖아. 종치지 않잖아요. 그 스토리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걸림없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그런 데서 좀 뭔가 부딪히는 부분들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막내가 조금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죠. 이때쯤 되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쯤 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쯤 되면 어느 정도 학업이 성취돼야 되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겪는 그 보여주는 그거를 안 보여주니까 이게 큰 문제구나.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얘가 엄마보다는 더 살 텐데 혼자 독립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게 이제 탁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은 고민이 안 돼. 이 아이의 이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예전엔 사실은 공부한다고 사실은 미처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내가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그냥 뭐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 해결하는 거에만 하고 막 제가 보니까 공부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기에 해줘야 될 거를 이제 못 해줬는데 그것도 뭐 그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는 그때의 인연인 것이고 그때는 또 뭐 어린 시기에 뭐 특별한 어떤 게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고 그냥 잘 먹고 잘 크면 된다 이런 것도 있었던 건데 이제 점점 커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부분 보고 뭔가 그 다른 아이들보다 못한 부분이 보이고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이 보이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전의 장애는 뭐냐면 깊은 그런 어떤 그 경계가 닥치면 깊은 우울감, 그러니까 존재의 뿌리마저 흔들어 버리는 그런 장애처럼 다가왔다면 이 공부가 되고 나서는 뭔가 베이스는 튼튼해. 이게 존재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뭔가 어떤 기본적으로 그 번뇌의 무게가 싹 어떻게 보면은 절반 이상은 뚝 떨어진 상태에서 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깊이 괴롭진 않은 거야. 그냥 괴로운 거야.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사실은 참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라는 게 참 묘한 건데 그런 어떤 내가 느끼는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걸 보니까 얘는 이래야 된다라는 내 고정관념이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런 말을 해야 돼.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학교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고 교육학 때 뭐 발달 단계 배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보는 애들이 다 그 또래엔 그런 행동하고 그런 말을 하는 그게 이게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축적된 고정관념이라는 걸 보게 되면서 그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참 저는 이제 공부 과정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거든요. 공부하고 싶으면 결혼해라. 공부하고 싶으면 자식을 낳아라. 그게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큰 도전이에요. 그 우리 삶에서 자식 문제. 자식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하지도 못하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고 장애인데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식의 번뇌가 어떻게 해소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다 자기 마음의 어떤 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걸 알고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틀로 그 색안경으로 그 상황을 보고 그거를 고수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걸리는 것인데 그래서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제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정보도 찾고 막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어디 치료실도 다니고 뭐 상담도 받고 뭐 선생님도 뭐 개별 수업도 좀 해보고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생각처럼 이게 발달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뭔가 이게 뭔가 해소가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딱 이 여기서 진짜 많이 우리 막내를 대하면서 많이 가벼워지고 이게 자유로워진 게 뭐냐면 얘는 이렇게 커야 된다라는 나의 고정관념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내가 그동안에 미처 공부에 몰두한다고 공부의 장애만 봤지 공부만 뚫어내려고 했지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큰 문제면요. 작은 문제들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공부가 안 됐다면 그것조차도 못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때 되면 이걸 배워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하는 그 기준을 탁 놓아버리니까 그냥 아이 자체로 보게 되는 거야. 아이 자체로. 아이 자체로 보게 되면서 내가 편안해지고 그 아이한테도 재촉하지 않게 되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장애들. 그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 이게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덜 중요했었다는 거지. 엄마 입장에서 사실은 자식의 그게 큰 게 되는 것이. 근데 이제 큰 문제들이 해소되니까 그 문제가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자잘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의 상이 아닌 거예요. 외계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뭐 화성에서 왔는지 금성에서 왔는지 내가 도저히 한 집안의 아빠고 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댁에서는 장남이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는 사위인데 그런 역할 개념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적어도 이런 정도의 행동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세계에서 당연히 가정에서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자기는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어떻게 진학을 하는지 선생님인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 그런 것이 너무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는 별나라에서 온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 부인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는 뭔가 공부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은 얘기하면 큰 소리가 날 것이고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마지노선까지 다 생각해보고 좀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보면 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 성격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도망갈 것 같은 거야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불만족이나 이런 걸 아이고 내가 참고 말지 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망상이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야. 또 분별이잖아. 이제 공부를 할 때 그게 가능하잖아. 이게 다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내가 느끼는 그 관계에서 느끼는 불만족이나 이런 아닌 것 같은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를 그것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기보다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망상이고 바램인데 이거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올바른 접근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묻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게 내려놓아 버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좀 뭘까 하자는 대로 그냥 했던 것 같아. 그냥 뭐 이제 그냥 맞춰줬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은 이제 뭐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뭘 그런 걸 주장하고 내세워 하면서 내려놓고 그냥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이렇게 그냥 맞춰줬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이거 얘기하고 중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생이 뭐냐라는 게 사실은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몸이 나일 때는 내 밖에 게 중생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우리 스님들 세계에서도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 밖에 게 있는 존재들을 구제하는 게 중생 구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나 이전까지로 가니까 나도 중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의 감정도 중생인 거예요. 나의 생각도 중생인 거예요. 물론 남의 어떤 보여지는 행위나 이런 것도 중생이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 거는 그냥 돌아보지 말고 그러니까 내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남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보통 엄마들의 삶은 이제 그렇게 맞춰주는 건데 이제는 내 생각도 소중해. 내 감정도 보살핌이 필요해라는 식의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그 느낌이나 감정을 존중해줘야 그것도 왜냐하면 자리 이타거든 중생무제는 자기도 이렇고 남도 도와주는 것이지 나는 내한테서 일어나는 그런 분별은 그냥 없애버리고 없는 척 해버리고 남만 보살피는 게 그건 진정한 자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비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타가 동등한 것이고 그렇다면 내 감정도 남의 감정만큼 소중한 거고 병등한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특히 좀 억압적인 환경에서 살은 사람은 안 보고 나는 좀 어떻게 보면 위축시켜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뭔가 전환이 오니까 말하는 감정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좀 회피하고 그 상황을 그냥 모면해 버렸다면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야. 나도 불편하다. 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갱년기야? 이렇게 나가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집안에 있는 무슨 아무 말 없는 가구처럼 살다가 그 가구가 말을 하네. 자기 주장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여성의 일생에서 여인의 일생에서 어떤 그 신체 리듬의 변화가 가져오는 그런 뭐 호르몬의 변화가 이렇게 뭐 남성화가 된다 하잖아요. 갱년기도 그런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유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잘 못했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 내 마음에 펼쳐지는 거나 남이 있거나 평등하게 좀 서로 이렇게 대해줘야 되겠다, 존중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들이 막 티격태격 하고 그때는 이제 내 감정을 얘기하니까 이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또 모르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얘기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만 보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렇게 남들이 느끼기에는 막 큰일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뭐 내 스스로는 그런 식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얘기하고 화박 하고 그냥 끝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는 건데 그런 남들은 좀 모르죠. 그게 되게 큰 싸움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서로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는 자식이 장애가 안 되니까 남편이 자꾸 눈에 보이냐를 가만히 보니까 아 가장은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돼라는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유선이를 보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여정이랑 다를 바가 없는 구조구나. 자기의 어떤 틀, 그 고정관념이 내려놓아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잠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부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갈등은 사실 큰 문제에서 갈등을 느끼진 않아요. 소소한 것에서 걸려 넘어지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학습된 어떤 그런 식의 관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가장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뭐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가족을 탁 이끌고 나만 따르라고 이런 식의 뭐 그 힘을 보여주는 이런 식의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렇게 길들여진 고정관념인데 그런 틀을 갖고 봤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행동을 못 해주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렇게 불만족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뭐 그런 걸 좀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런 식의 막 큰 어떤 강요나 이런 건 안 하게 되는데 근데도 맨날 부대끼면서 사니까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삶에도 미세한 부분에서도 자제해지는 그 공부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큰 어떤 전환이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득 이제 시부도를 들어서 얘기하면 문득 소를 문득 보는 거, 견우. 그 다음에 드구, 견우나 두구라는 건 확실하게 보는 건데 그거나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별하고 넘어가느냐. 왜냐면 그 인연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런 체험을 문득 하더라도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적어도 공부에 마음을 내고 이런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가 오면 딱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다 그러면 이게 탁 자리가 잡히고 물론 이제 분별심이 날뛰더라도 이 고삐는 놓치지 않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전환점은 뭐냐면 모구는 사실은 어떤 중간 과정이 갖고 기우기가 소 등에 탁 자기를 맡겨버리는 거.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그냥 내가 욕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탁 조작을 멈추고 허용하고 이게 탁 모든 거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비워가는 쪽으로의 전환이구나. 그 감이 탁 생기는 공부의 어떤 자세가 생기는 거. 그러다가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면 대상이 탁 사라져 버리는 법상이
탁 사라져버리는 전환. 그러면 시선이 뭔가 어렴풋이 딴 데가 있던 것이 눈앞에 딱 꽂히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딱 꽂혀버리면 그동안에 이제 저기 부처님이나 뭐 조사들이 했던 얘기가 막 소화가 되는 거예요. 막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 막 이게 막 한꺼번에 막 소화가 돼. 막혔던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전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세계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경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정체성이 그냥 그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전체성으로 확대가 되고 그러면 그냥 완전히 범정이 탈락한 그러니까 부처와 어떤 그 중생이 따로 없는 그런 데서 이게 자유롭게 논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공부라는 거는 이제 뭐 거기서 크게 이제 쉬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냥 삶 속에서 뭐 소소한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근데 불법에서는 반드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니만 알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부동지쯤 나오면 이제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이게 부동지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태전지예요. 불태전지.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얘기했죠. 하늘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 다시 인간계로 안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그 말인 것이고 더 이상 물러나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망우존인부터는 절대 물러날 수가 없다고 봐요. 대상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게 나라는 것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법상이 사라져 버리면 법에 대한 모든 투사가 사라져 버리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공부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인연 되면 뭐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삶 속에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자각이 되면서 소소한 것들 또 완전히 미세한 것까지 이렇게 젖어드는 그거는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네, 뭐 대체적으로 제 이제 공부 여정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험과 함께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나름대로 좀 한 시간 더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뒷부분 이제 그 반본 환원 15대선 반본 환원 입전수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지품에서는 그 선해지 법운지가 나오는데 이 선해지하고 그 다음에 그 입전수수가 같은 맥락인 것 같긴 해요 보면. 그 다음에 그 반본 환원하고 부동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계인 것 같고 그거 이렇게 말씀을 대체로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의 공부의 어떤 깊이에 따라서 소화가 되는 말이 있고 소화가 안 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소화가 안 되는 말은 억지로 이해하려고 자꾸 이렇게 돌려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자기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다시 들어보면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경험한 바를 얘기하고 있거나 내 현실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그때서야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막 좀 애사를 갖고 하시는 분 막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막 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